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망의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첫 번째 보이시죠?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갈 텐데요. 자,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해서 이제 선사시대부터 해서 쭉 이어가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 파트는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은 단어는 아니에요. 뭐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에 한 번 출제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파트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들, 시험에 나올 법칙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사시대에서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뭐 보시면은 뭐 역사학습 목적부터 해서 우리가 뭐 한국사와 세계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요게 나오죠. 그쵸?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입니다. 자, 두 개의 시각인데,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기록의 역사 이런데, 요 두 개의 역사를 한번 구분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자, 사실을 강조하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강조하는 역사. 자,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자로 좀 제가 좀 적어 보면은 요렇게 이게 지낼 역자예요. 뭐뭐 지낸다, 지내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는 우리가 기록할 사자입니다. 기록할 사자. 기록을 통해서 이제 지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역사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뭐지? 앞에는 선사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는요, 크게 요게 앞에가 선사시대, 요게 역사시대거든요. 선사시대인데 요 사가 무슨 시대냐라는 거예요. 사가. 요게 사가 무슨 사자냐? 역사 사자가 아니고 기록할 사자예요. 기록이란 뜻입니다. 기록. 그러니까 기록보다 먼저 시대. 기록보다 먼저 시대를 보통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보다 먼저 시대는 뭐야? 기록이 없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사 시대는 우리가 기록이 있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역사. 요 선사시대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점검할 거고요. 역사시대. 자,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사실과 기록이란 측면인데, 자, 사실로서의 역사. 모든 역사는 사실이다. 그 사실과 관련된 모든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역사관념이에요. 이거를 주장했던 인물이 보통 누구냐? 독일의 사학자였던 랑케라는 인물이에요. 랑케. 독일의 사학자였던 랑케. 자, 이 랑케는 19세기의 인물이었습니다. 19세기 인물인데, 이 19세기 때 독일의 상황을 잠깐 봐야 돼요. 왜냐면 당시 유럽은 제국주의 국가 형태, 그래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있는 당시 시대였거든요. 근데 영국이라든가 막 프랑스는 이곳저곳에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막 이제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식민지가 없었고 좀 찌질하게 찌질한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게 당시 독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의 사학자 랑케는 한 가지 구상에 빠지신 거죠. 아니, 영국도 프랑스도 잘 나가는데 우리 독일은 되게 찌질한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했을 때 랑케는 뭐 한 거야? 근데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잘 나가지만 여기 있던 신이 바라볼 때는, 신 누구예요? 갓. 신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영국의 역사든 여기 있던 프랑스의 역사든 이 독일의 역사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러 보는 거죠. 신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객관적으로 다 똑같은 역사가 아닌가라는 입장에 그런 어떤 구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얘네들은 뭐 잘 나가는 역사고 우리는 뭐 찌질한 역사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리 역사책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뭐 신라가 뭐 삼국을 통일했다. 중요한 역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인데, 자, 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라 삼국 통일에 이바지했던 김유신이 뭐 변비에 시달렸다라든가, 그렇죠? 뭐 세종이 각종 치질과 안질과 그 다음에 성인병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랑케 입장에서는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당시 김유신이 변비에 시달렸다. 이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각종 성인병에 치질에 안질 같은 각종 병에 시달렸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역사를 구별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역사는 모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게 바로 랑케의 이런 사실주의 역사. 모든 것들은 실증된 역사는 다 중요해. 이런 입장을 취한 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중요한가요? 여기서 역사가가 뭐가 중요해? 사진기사가 찍은 사진 자료라든가 아니면 속기사가 쓴 기록 자료라든가 모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의 약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기록의 역사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이거죠. 왜 어떻게 이런 신라의 삼국통일, 세종의 후민정음 창제 이거하고 어떻게 그런 어떤 김유신의 변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역사가 이 역할이 없는 건데 역사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문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역사와 중요하지 않은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객관적으로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가 바로 이제 기록 역사입니다. 주관성을 강조한 거죠. 전문성을 가진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이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랑케라고 했다면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E.H. 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E.H. 카. 거기에 크로체. 자, 당시 E.H. 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책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현재 입장에서 재해석했을 때 역사가의 주관적 입장에서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진 역사를 가려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이 두 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의 주관성을 강조했다면 요 랑케의 사실 역사는 모든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는 정도만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은 이 파트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는 한번 이 파트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역사가와 역사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래요. 역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나의 궁극적인 대답은 이와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는 겪는 상호 과정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딱 봐도 E.H. 카네요. 그쵸? 그러면서 역사가의 입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틀린 거 한번 불러볼게요. 사실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이거는 누구의 E.H. 카의 입장이잖아.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네요.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 그거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쪽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맞고요. 역사의 주관적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요 관련된 이렇게 문제 풀고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여러 개 방법론 나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선사시대로 가겠습니다.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라든가 기록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단어입니다. 뭘까요? 선사시대 나옵니다.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파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인류의 기원까지 볼 필요 없고요. 요 선사시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보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시대. 기록이 없으니까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파악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렇죠? 자, 석기시대가 있습니다.
돌덩어리, 그치? 석기시대,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이후에 청동기. 물론 청동기부터는 이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것도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철기,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구석기 특징, 신석기 특징, 청동기 특징, 철기 특징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내용만 암기하면 안 된다. 어떤 의미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시대의 의미를. 자, 구석기 같은 경우는 70만 년 전. 오래 전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 전. 오케이. 신석기는 근데 최근이죠. 기원전 8000년경부터 이제 신석기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청동기는 대략적으로 만주는 기원전 20세기, 한반도는 기원전 15세기, 한 15세기에서, 기원전 15세기에서 20세기에 청동기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기는 기원전 한 대략 5세기쯤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다? 추운 시기였다. 그쵸? 대륙 이동설에서 대륙이 당시 붙어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추운 시기였다. 빙하기였다라는 거죠. 물론 빙하기와 간빙기, 빙하기와 빙하기가 아닌 시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추운 시기가 많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자, 이때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추운 시기 때는 식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한다. 이때 대표적인 뭐는 당시에는 뭐 이동하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이동이 주로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무리 생활, 그 다음에 이동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게 되면은 혈연이 있나요? 가족 같은 게 없겠죠. 그렇죠? 가족이 없어요. 만약에 이때 이동했던 세력이 우리 한반도에 머물렀어.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한국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 민족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신석기 때부터. 왜요? 이때부터 이동을 하지 않아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들, 즉 생산물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착을 하게 됐다.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에 항상 뭐가?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야.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혈연 관계가 생기고 가족 관계가 생겨요. 혈연 관계, 혈연 가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야다? 우리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형성은, 자, 우리 민족의 형성은 바로 신석기 때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때부터 우리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는, 자, 뭐가 농경의 시작인데, 농사인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벼농사 시작입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때의 특징은 뭐라고요? 벼농사가 시작입니다. 이때 농사는요, 이때 농경은요, 주로 이제 밭작물이에요. 조, 보리, 콩 같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어떤 밭작물이라면, 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벼농사.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는, 뭐, 곡식이 남는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잉여라고 하죠. 잉여가 생긴다. 잉여가 생기니까 남는 게 생깁니다. 원래 없을 때는요, 서로 나눠 먹어요. 그런데 남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네 거, 내 거 생기는 거죠. 뭐예요?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개인 재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뭐 한다? 서로 전복 전쟁을 벌이는 거, 정복 활동,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긴 자와 진 자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긴 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고, 진 자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배자는 피지배 계급을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고안해내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고 그 법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긴다? 국가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 벼농사에서 출발했던 이게 뭐가 생긴다고요? 국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국가. 국가의 형성.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등장했던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신석기, 청동기 이런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유물들을 파악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기반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 플러스 알파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철기가 옵니다. 철기. 청동은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북방에서 들어왔던 청동 문화예요. 하지만
철기 문화는 어디서부터 들어온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자, 철기 문화는 100%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중국과의 교류가 나옵니다. 교류. 그래서 이때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오수전, 발량전, 명도전 같은 중국 화폐들이 오고 중국의 한자가 들어온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됐던 붓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붓.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한자 사용을 보여준다. 그럼 중국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 문화가 있다. 우리의 독자적 문화인데 철기는 아니죠. 왜? 철기는 제가 아까 봤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아니고 독자적인 무슨 문화? 청동 문화는 그래도 유지했었다는 거죠.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 왜? 이때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 발견됐던 이 청동 유물들은 어디? 바로 한반도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때의 청동은요. 만주부터 해서 한반도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야. 그 독자적 청동 문화의 모습이다. 중국의 교류가 있었지만 독자적인 문화도 우리가 유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동기 유물 가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 비파형 동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비파형 동검 아니면은 뭐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청동 거울이죠. 거친무늬 청동 거울 이런 어떤 청동기 시대의 청동 유물이 나온다면 이때는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의 독자적 청동 문화 뭘까요? 세형 동검 이라든가 아니면 잔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면 요거는 동검이고 청동 유물이지만 이건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청동 유물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점검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구석기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70만 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구석기 시대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교재 나와 있죠? 교재 넘기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민족의 형성부터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전기, 중기, 후기인데, 자, 볼까요? 구석기 시대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나눕니다. 전기 시대는 다용도. 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데, 석기잖아, 석기. 그쵸? 석기를 사용한 데 있어서 석기 하나 가지고 다용도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쵸? 하나의 그 석기를 가지고 다용도 사용했다. 그 대표적인 석기가 이때는 주먹도끼 라든가 아니면은 주먹도끼 정도가 이제 이때 대표적인 다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그쵸? 도용대.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집게. 뭐 사냥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사냥할 때 주로 쓰기도 하지만 가끔씩 뭐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때릴 때도 뭐 사용하기도 하면서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기 때는요. 1대1 용도입니다.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하나의 용도로만 좀 더 뭐 어떻게 세분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찌를 때 쓰는 거 찌르게, 뚫을 때 쓰는 거 뚫르게 이런 식으로 찌를 때 쓰는 거 뚫르게, 긁을 때 쓰는 긁게, 밀 때 쓰는 밀게 이런 뚫르게, 찌르게, 밀게, 긁게 같은 것들이 1대1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다음 겁니다. 자, 그러다가 후기구석기 때입니다. 후기구석기 때는 자 이게 신석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석기 때로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과도기적 부분인데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 동물보다는 날쌘 동물들이 등장해요. 날쌘 동물들, 큰 동물들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물론 뭐 사냥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죠. 뭐 구석기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명이 나가고 사냥을 나갔다. 그럼 절반이 가까이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점차 날씨가 따뜻해지면 날쌘 동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쪽에 이제 따뜻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알잖아요. 날쌔고 빠른 동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물 잡으려면 이런 주먹도끼 갖고 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 이음도구라고 합니다. 이게 잔석기, 석기를 이렇게 좁게 약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요것을 이어가지고 나무하고 이어가지고 하나의 창의 형태, 창이라든가 활의 형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음도구라고 하는데 이었다라서 이음도구인데 요 구기구석기 때는 요 잔석기의 어떤 승배하고 이어서 만들었던 요거를 이제 승배찌르개라고 표현해요. 창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석기 후기 때는 쓴배질 같은 창의 기능을 하는 이러한 도구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구석기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쓴배지르개. 자, 이때는 알다시피 날씨가 추우니까 뭐 할까요? 뭐 채집, 사냥, 어로. 자, 하면서 먹을 것 찾아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뗀석기를 사용한다. 뗀석기. 아까 제가 전기, 중기, 후기에서 나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떼어내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돌을 제작하는 기술이 엄청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뗀석기다. 뗀석기들 주먹도끼, 뭐 집게, 팔맷돌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용도긴 하지만 저기 다용도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사냥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긁게, 밀게. 뭐죠? 뭐 이렇게 당시 뭐 작물들 아니면 과일들 뭐 껍질들을 벗길 때 그렇죠? 긁을 때, 밀 때 이런 조리용 도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추운 곳을 어쨌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다 머문다? 이동을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집을 뭐 잘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몸을 피하고 맹수로부터 몸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다? 저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 아니면 막집. 막집은 이제 뭐 운막집을 얘기하는 거다. 뭐 막 지었으면 막집이고 뭐 잘 지었으면 잘집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막집의 형태를 짓는다라는 거죠. 뭐 잘 짓지 않겠죠. 그리고 불 뗀 자리가 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구석기 사람들은 우리 불을 사용했을까요?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석기가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인류의 기원을 보면 크로마뇽인이 나오거든요. 크로마뇽인이 기원전 4만 년 전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4만 년 전이면 언제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언어를 사용했고 불을 사용했다고 나와요. 그럼 구석기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불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불 뗀 자리가 나왔다. 구석기 맞나요? 맞죠. 구석기 때도 불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구석기 때부터 불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먼 데를 보지 마세요.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부터 신석기 하실 때는 기원전 8000년까지가 구석기예요. 69만 년이 구석기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했습니다. 무리입니다. 아직까지 혈연 관계 없습니다. 아유, 남자친구가 있겠지만 얘가 나가서 사냥터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족체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도 생기고 하는 거죠. 이동생활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했다. 사냥을 나가서 잡으면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 먹었다는 거다. 아직까지 평등사회였다. 하지만 리더는 있었다. 지배자는 없습니다. 구석기 때부터는요. 구석기, 신석기는 지배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굴 지배하진 않지만 지도자는 있겠죠. 뭐 사냥터 나갈 때 리더가 있을 거냐. 리더는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주술행위 같은 거 합니다. 사냥 성공과 풍요를 기원한 주술적. 우리 주술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소고기 먹고 싶어. 그럼 여기 뭐 책상 앞에다가 아니면 내 집 방 앞에 문에다가 소고기 사진을 붙여놓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주술적 행위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우린 구석기 사람들이 죽은 다음의 세상, 즉 장래 풍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발견됐어요. 청원 두루봉동굴. 두루봉동굴에서 발견됐던 흥수아이. 자, 요거 좀 볼까요? 당시 이것을 발견했던 김웅수 씨의 이름을 따서 이제 흥수아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청원 두루봉동굴에 당시에 동굴 안에 이제 뼈가 발견된 겁니다. 김웅수 씨가 약초꾼이었는데 약초를 이제 캐러 가시다가 동굴 안에 있는 그 뼈를 보고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아닌 거지. 보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거고 이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연구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사학계에서 고고학계에서 와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가 뭐 했다?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아이였다. 그 아이의 모습인 거야. 한 1m도 채 안 되는 그 아이의 모습이었고 그다음 거기 옆에다가 뭐 했대요? 국화꽃을 뿌렸대요. 그 국화꽃 화석이 같이 발견된 거야. 그런 걸 딱 봐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그 구석기인들, 당시의 구석기인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국화꽃을 뿌려주면서. 이게 바로 이제 장래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흥수아이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함경북도 종성에 있는 동관진. 자, 이거는 1930년대 언제요? 일제강점기죠. 1930년대 우리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학자들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연구 안 됐어요. 공인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일본은 당시에 일제강점기였는데 일본 당시에 본토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없었거든요. 구석기 유적지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사실 우리가 그 역사가 우리가 일본보다 빠르다. 자신들이 우리의 역사를 막 왜곡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런데 우리가 자기네들 역사가 빠르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을 했지만 공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30년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1960년대입니다. 자, 이 두 개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발견됐던 남한 최초, 북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60년대는 왜 그러냐? 우리가 65년도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어떤 분은 일본이 우리보다 역사학이 좀 발달했었거든요. 그 일본의 역사학이 막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박정희 정권 때였죠.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이 구석기 유적지 개발에 구석지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상당한 이제 노력을 기해갖고 결국은 남한에서 발견했던 구석기 유적지가 충남에 있는 공주 석장리가 되겠습니다. 이 남한 최초예요. 요게 최초긴 하지만 요거는 공인이 안 됐기 때문이고 요건 남한 최초고 그 다음에 웅기굴포리 북한 최초라고 웅기굴포리에서 또 발굴했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경기도 연천 정곡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정곡리.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중요합니다. 아슐리아령 주목도기에 출토되었다. 아슐리아령. 이게 아슐리아령이 뭐냐면요. 이 프랑스 아슐 지방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인데 이게 상당히 당시에 이슈화됐던 그것 중에 하나예요. 당시 그렉 보엔이라는 당시 미군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어디에 연천 지방에서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돌덩어리 봤는데 심상치 않은 돌덩어리야. 아마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돌덩어리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그렉 보엔이라는 미군 병사지만 이분이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전공자예요. 이런 우연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거를 학계에다 알렸더니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주먹도끼다. 구석기에 제작됐다라고 보는 이 주먹도끼다라고 이제 이거 판명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라고 한다면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고고학자였던 메비우스라는 박사가 교수예요. 메비우스 박사가 당시 인도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 아프리카하고 그다음 어디 지역 유럽 지역에서는 뭐가 발견됐답니까? 주먹도끼가 발견됐대요. 주먹도끼는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떼어냈는데 양쪽을 떼어낸 거야. 그래서 양면 핵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쪽 지역은 발견된 게 이쪽 아시아 지역은 집게는 어디? 한 면만 깎은 거야. 한 면만 깎은 거야. 이걸 단면 핵석기라고 해요. 양면어가 단면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주먹도끼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양면을 깎았고 이쪽 동아시아 지역은 한 면을 깎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인종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의 구분을 준 거죠. 이쪽은 좀 우수한 인종, 이쪽은 좀 미개한 인종.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그런 찰나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모비우스라는 박사의 이 학설이 사실상 그냥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다. 알겠죠? 백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은 사라졌다는 것이. 그게 이제 프랑스 아슐 지방에서 많이 발견됐다 해서 아슐리아령 주먹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먹도끼니까, 자, 주먹도끼는 언제요? 전기시대 때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전기 구석기 유적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덕천, 승리산, 청원, 두루봉, 동굴, 단양, 상시리,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인골과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인골.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뼈가 나왔던 유적지였다. 덕천, 승리산. 요건 최초예요. 북한에서 그랬죠. 우리가 승리했다. 먼저 승리했다. 인골이 제일 먼저 나왔던 곳이 북한에 있는 덕천 승리산. 승리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 아까 봤잖아.
아이의 뼈가 나왔잖아요. 장내 풍습을 보이는 아이의 뼈 흥수아이가 발견됐던 곳이 두루봉동굴.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시리에서도 발견됐는데 아직은 서로가 이제 자기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남한에선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두루봉동굴. 인골이 두루두루 발견된 거고 우리는 인골이 상시 발견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루두루 발견됐다. 두루두루 상시 발견됐습니다. 상시 두루두루 인골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먼저 하면서 승리했다.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덕천 승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단양금굴. 단양금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70만 년, 우리가 구석기가 우리나라에서 70만 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단양금굴이 여기에 70만 년 전까지 끌어올리는데 요게 이제 그 시기 때 유적지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70만 년 끌어올린 그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단양금굴. 그다음에 뭐 단양 뭐 수양계. 그러니까 단양 보이잖아. 단양은 이제 동굴들이 많아요. 석회 동굴들이. 그 단양 금굴, 단양 상시리, 뭐 단양 수양계 이런 데는 다 구석기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있잖아. 제천의 전말동굴. 그다음에 평남 지역에 있는 상원 검은 모루 동굴, 상원에 있는 검은 모루 동굴. 그러니까 동굴 나오잖아요. 뭐 전말 동굴이라든지 상원에 있는 검은 모루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구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굴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한번 볼까요? 신석기. 우리 신석기 보면은 농경이 시작되었다. 아까 봤었죠? 정착 생활을 했었다. 자,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습니다. 좁쌀.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탄화된 좁쌀. 좁쌀은 쌀이 아닙니다. 조의 열매. 아까 제가 대표적인 밭농사라 있잖아요. 밭농사 작물. 밭작물이 조, 보리, 콩이에요. 조, 보리, 콩인데 밭작물들입니다. 그 밭작물 중에 조의 열매가 좁쌀이에요. 쌀이 아닙니다. 벼농사라고 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요게 발견된 곳이 봉산 지탑리. 황해도 봉산에 있는 지탑리.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따가. 황해도 있는 봉산 지탑리. 그 다음 평양에 있는 남경유적. 요거는 황해도에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평양에 있는 남경유적인데 여기서는 좁쌀이 발견됐다라는 걸 통해서 신석기 유적지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지문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농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채집 생활 합니까? 사냥과 채집은 계속 합니다. 그렇죠? 이 농사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농사만 지은 게 아니고 뭐도 한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농경과 목축. 그래서 신석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농경과 목축을 하는데 여전히 근데 뭘 한다? 여전히 채집 수렵은 계속 ing입니다. 채집 수렵은 ing예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이거 ing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계의 도구는 간석기입니다. 좀 더 돌을 만드는 기술들이 좀 더 정교해졌겠죠? 정교해졌겠습니다. 근데 돌인데 석기들은 어떤 석기일까요? 농경을 하는데 쓰는 석기들이야.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석기들 이런 것들 합니다. 사냥보다는 농경을 위한 석기들을. 돌괭이 알죠? 괭이. 그 다음에 보습은 지금의 뭐 삽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낫, 그쵸?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자,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갈돌과 갈판. 그러니까 돌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신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뒤에 반달 돌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만 빼고는 웬만한 뭐 돌갱이, 돌보스, 돌낫,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은 신석기. 알겠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의 어떤 형태다. 가른 거예요, 가른 거. 그치? 떼어낸 거고, 구석기 때는 떼어낸 거고, 이땐 가른 거니까 제작 기술이 좀 더 올라섰다,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기입니다. 토기가 나오죠. 신석기 때는 토기가 나옵니다. 자, 토기가 왜 나오냐? 우리 구석기 때 토기 없잖아요. 신석기 때는 토기가 나와요. 구석기 때 토기가 없는 이유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는데 그릇 같은 것들은 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죠. 그때 먹고 그냥 버리고 그냥 또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때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에 또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장해 놓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라도. 그쵸? 그러기 위해서 저장을 위한, 아니면 또 조리도 필요하니까 이런 토기가 필요한다. 토기는 보통 흙을 빚어서 만든 걸 토기라고 합니다. 흙을 빚어서 만든 거 토기. 자, 어떤 토기들이 있냐? 자, 보겠습니다. 이 토기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른 민무리 토기, 뒤에 청동기 시대부터 민무리 토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좀 이르다. 구분하려니까 앞에 이것도 민문이고 이것도 민문인데 이건 좀 더 이른 민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의를 좀 더했습니다.
더 칠했어요. 남아가 흙이 남았는데 더 칠해갖고 보는 거예요. 덧무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가나 바닷가 쪽에 살아요. 그렇죠. 농경을 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 쪽 농사가 좀 잘 되는 지역에 사는데 거기다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바닷가 강가 쪽에 있는 이런 뭐 조개 껍질도 있고 각종 뭐 이상한 뭐 생선 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눌러서 찍어내는 거죠. 눌러서 누른다. 누를 압자. 그 다음에 찔러 찍는다. 우리가 이제 도장 찍을 때는 인이라고 하잖아. 자기 이름 땅땅땅 인. 자, 그렇죠? 그래서 압인문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한자식 표현들은 잘 안 나와요. 이거 옛날식 표현이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눌러서 찍은 무늬. 그래서 눌러찍기 무늬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개 외우세요. 외우시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그쵸? 이게 그래서 신석기 후기 때부터입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해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그 신석기 후기를 대표하는 토기.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등에 출토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는 게, 비싼 물토기가 왜 여기서 많이 출토가 되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교재에 있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비싼 물토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해요? 뾰족하죠. 이게 첨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뾰족한 형태의 첨저형이랍니다. 뾰족한 첨자 써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기 때문에 땅이 무른 곳에 살았다는 거죠. 땅이 무른 곳은 어딜까요? 강가나 바닷가 쪽이겠죠. 그렇죠. 땅이 무른 곳에 살았으니까 이거를 박아둘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둘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빗살을 가했죠. 빗살을 가했습니다. 빗살을 가해갖고 이제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고 저기 유럽까지 이제 확대가 돼갖고 이제 널리 사용했던 토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토기들 이른밑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거기에 신석기 중후기부터 발전했던 만들어졌던 빗살무늬 토기까지.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서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에 당시 신석기인들이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착을 했으니까 뭘 만들까요? 집을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어느 좀 잘 지어야겠죠. 그렇죠? 구석기 때 뭐 잠깐 몸을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움집이 원형의 움집이 필요합니다. 정착을 해야 되니까 움집. 반지하였고요. 화덕이 중앙에 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특징을 좀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형이었고 왜 반지하였냐? 땅이 무른 곳입니다. 땅이 무른 곳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하. 왜냐면 땅이 무르니까 바로 위에다가 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좀 판 다음에 세우는 거죠. 땅을 좀 판 다음에. 그렇죠? 판 다음에 세우는데 자, 옆에서 보는 평면도는 이렇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왜? 땅이 무른 곳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무른 곳에 직각으로 세우면 넘어져요. 아무리 또 땅을 판다고 해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어떻게 할 거야?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야? 원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세웠고 한쪽에서 이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묶는 거야. 그러니까 원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원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지하 형태고 원형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4m에서 5m 됐답니다. 큰 거는 4m, 5m, 작은 건 3m에서 4m 정도인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안에서 사람이 중간에 화덕 그렇죠? 불을 지필 수 있는 화덕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자겠죠. 그렇죠? 자겠죠. 자니까 대략 4명에서 5명 정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게 뭐였다? 가족이구나. 혈연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움집을 통해서, 그리고 움집의 크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살았구나. 가족들끼리 농사 같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경이 시작됐구나 알 수 있고, 자, 바로 시족이라는 이런 관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혈연이라는, 피부치라는 이런 관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을 하게 되고 평등이었죠. 여전히 평등입니다. 제가 아까 구석기 때도 마찬가지로 리더는 있습니다. 지도자는 있어요. 하지만 지배자는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시기이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모자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눠 먹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시족이라는 관념이 생겼고 점차 조계원의 풍습을 통해서 부족 사회가 점차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는 시족이에요. 이때 나옵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는 시족이다라는 거. 자, 거기다가 이제 원시적 숭어. 그렇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청 더워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더워진 거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또 앞에 빙하기라 그러니까 뭐 빙하기는 뭐 선생님 뭐 날씨가 뭐 매일 뭐 1년 내내 뭐 영하 40도 50도입니까? 아이씨 무슨 우리가 설국열차 보는 거 아니잖아. 영하 설국열차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날씨가 조금은 좀 추웠죠.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더 추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이제 영상은 있습니다. 빙하기라서 1년 내내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영상 기온은 있지만 지금보다 한 15도에서 20도 좀 추운 시기. 그러니까 조금 그게 따뜻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남들 계절 구분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나뭇잎 같은 거 뭐 덮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구석기 하면 뭐 나뭇잎 같은 거 덮는데 그러다 얼어 죽어요.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가죽을 입었었고 근데 하지만 신석기 때부터는 날씨가 어느 정도 약간의 편차가 생기면서 그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옷을 해입기 시작한다. 그걸 원시수공업이라고 하죠. 자, 잘 나옵니다. 자, 원시수공업 형태로 해갖고 의복과 그물이 제작됩니다. 그물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생고기 사냥 이런 걸 위해서 그렇죠. 고기 사냥 고기잡이 고기 사냥이란다.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물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유물이 자 중요하죠. 가락바퀴 뼈바늘입니다. 자, 가락바퀴 뼈바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나와 있죠.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 발견됐으면 이게 뭐 하는 도구인지 모를 건데 뼈바늘이 같이 발견됐고 여기 그물이 같이 발견된 거예요. 그 뼈바늘. 뼈로 만들면 바늘이 있는 거지. 아마도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런 짝대기 집어넣어서 아마도 실을 감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거 갖고 이제 여기다가 실을 연결해서 아마도 그물을 제작하고 의복을 제작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이거 의복 생활이 있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딸랑 가락바퀴 발견됐으면 아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가락바퀴 뼈바늘 기억합시다.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 수공업의 형태다. 그리고 이때는 종교가 나옵니다. 신앙이 나오죠. 자, 제발 좀 이제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태양, 물 같은 이런 자연물, 농경에 약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게 숭배하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멀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물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생명이 없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애니메이션.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인데 사실상 특정 동물들을 이제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형태를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무당들입니다. 무당은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인간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신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매개체로서 이제 무당들이 하는 주술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무당들, 주술사들을 통해서. 알겠죠? 영혼 숭배, 그 다음에 뭐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혼 숭배, 조상 숭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갖고요. 조상들을 만약에 우리 뭐 앞에 있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제 만약에 이제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어디로 하냐? 동쪽을 향해서 머리맡을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둡니다. 이렇게 알겠죠? 신천, 동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묻는 이런 어떤 형태의 영혼 숭배 사상 또는 조상 숭배 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뭐 강가나 바닷가 살면서 뭐 했습니까?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것들 의식용으로. 당시 조개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얼굴이 이만큼인데, 그쵸? 뭐 코만 가리고요, 코만? 코만 가리고요, 코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놀이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용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칠해거리 같은 거는 조개 껍데기 깎아가지고 하나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조개 껍데기 가면, 그 다음 칠해거리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식용, 제사용이죠. 제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장식용구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유적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탄화제 좁쌀이 발견됐던 곳,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 유적 이런 것도 봤죠. 거기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환경 고산리. 자,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신석기 유적지가 꽤 많아요. 이것저것 신석기 유적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주 환경 고산리, 양양 오산리, 고오산, 그쵸? 고오산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거. B18년에는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고요. 여기는 가장 오래된 집자리가 나왔습니다. 집자리인데 오산리 옆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지경리.
같은 동네입니다. 사실상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책의 교재 보시면 거기 신석기 시대 움집자리 보이시죠? 움집자리. 움집자리 뭔데? 집터 한 다음에 그 불탄 자리인데 양양 지경리가 나왔잖아. 뭐 지경리가 오산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자리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석기 절지 가장 오래된 집자리가 있는 곳 알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오산 고오산산 그렇지? 고오산산. 자, 그다음에 바닷가 지역 중에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에 동삼동. 잘 나오죠. 부산 동삼동.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수가리. 그다음에 또 뭐 여수 안도 이런 데도 있어요. 여수 안도. 이런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 조개 껍데기 가면들이 많이 발견돼요. 알겠죠? 조개 껍데기 가면이 많이 발견된다. 그다음 서울 암사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신석기 유물들은 다 발견되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 동삼동 여수 안도 지역인데 그 중에 여수 안도 이쪽에 동삼동 안도 지역에 발견됐던 유물이 있습니다.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흑요석은요 까맣고 반질반질한 까만 돌이에요. 아주 맨질맨질하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맨질맨질한 그런 어떤 돌인데 이 흑요석이 어디에서 나오는 유물이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화산지대에 나오는 화산 유물입니다.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석기 시대도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에도 당연히 그 화산지대에 돌이 있겠죠. 어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화산지대가 어디입니까? 백두산이랑 그 다음에 일본 규슈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화산지대잖아.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그쵸? 그런데 이게 구석기 때도 있었겠지만 신석기 때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왜 발견되냐? 화산지대 발견돼야 되는 돌이 왜 이런 바닷가에서 발견되냐? 폭발해갖고 그쪽까지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역사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우연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우연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거기 발견된 거는 자 봐. 부산하고 여수 지역은 어디가 가까워요? 백두산보다는 일본 규슈하고 좀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도 교류가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그런 화산지대의 돌이 교역을 통해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의 흑요석은 뭐라고요? 원거리 교육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하면 자꾸만 옛날 그 원신들만 떠오르는데 이분들도요, 배를 만들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속에서 교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제 흑요석이다. 이게 신석기 때에 발견된 흑요석은 원거리 교역의 증거다. 됐나요?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적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요? 이세 사람들은 야싱, 동식물 채집에 의존한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고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시작.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산 동삼도 주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은 신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됐죠. 그럼 어디에요? 신석기 시대잖아. 그쵸? 자, 계급.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청동기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사회였죠. 금속 제목이는 당연히 청동부터가 이제 금속 제목이잖아. 아직 돌이야, 돌. 바닥이 뾰족한 모양의 빗사무리 토기. 여기 정답이 3번이죠. 그쵸? 쉽죠? 구룡대 취락을 정하고 목책과 하나. 목책과 하나는 방어시설인데 방어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보활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보활동 없습니다. 신석기 때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청동기.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청동기부터고요. 3번이 바로 이제 어디예요?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형성이라고 파트인데 여기는 뭘 볼 거냐면요. 청동기하고 초기철기 문화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국가형성인데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고조선의 발전을 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청동기, 초기철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청동기는 농경의 발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경이 발달합니다. 뭐가? 자, 벼농사가 시작됐다. 벼농사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남으니까, 그쵸? 뭡니다. 잉여가 생긴다? 잉여가 생긴다는 얘기는 자, 뭐다 남는 게 생기니까 가지고 싶었죠. 그렇죠? 그래서 니꺼 내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복활동을 벌인다. 정복활동 과정에서 진자와 이긴 자가 나온다. 그렇죠? 이긴 자가 지배계층이 된다. 그렇죠? 그들은 그걸 계급이라고 한다. 그 계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고인돌이다. 고인돌. 고인돌은 이제 아무나 죽을 때 만들어주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려 덮개돌 무게가 무려 40톤에서 심지어 100톤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지배 계급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알겠죠?
자, 그리고 변홍사 시작을 보여준 변홍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유물하면 반달 돌칼 기억하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반달 돌칼. 제가 아까 돌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유물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반달 돌칼 같은 경우가 청동기 시대 유물인데, 뭐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반달 돌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반달 모양 생기고, 뭐 했다? 여기 이제 끈을 묶어갖고, 이제 이거를 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다. 라고 이제 유추하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니까. 그쵸? 자, 요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부여 송곡리, 뭐 여주 후남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홍사. 여기서는 뭐냐면, 탄화된 쌀, 탄화미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뭐야? 탄화미. 우리 아까 탄화된 좁쌀은 조의 열매잖아. 그거는 이제 신석기고, 요거는 탄화된 쌀이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이후의 유적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청동기 시대는 일단 변홍사라는 어떤 하나의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청동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청동기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금속기가 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청동 유물 대표적인 거 비파 형태의 동검입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비파 형태. 이게 중국의 악기였던 비파란 악기의 형태를 띄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거친 무늬 거울. 여러분들 거울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때 계급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거울의 용도는 우리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자기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태양이 딱 비치면 얼굴 잘 안 보여요. 근데 거울 같은 건 일단 뭐가 돼요?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딱 비치면 반사시키면 어때요? 빛이 쫙 반사하고 저쪽으로 나갈 거냐? 그럼 민들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겠죠. 눈부셔. 한마디로 뭐냐?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야. 난 누군지 아냐?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야. 이런 거죠.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사상. 여기 요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용도로 이제 거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지배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용도로 활용했던 그 도구가 바로 이런 거울 같은데, 이때는 아직 거친 무늬 거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간석기. 청동은요 비싸요. 아무리 청동기 시대에서 모든 어떤 도구들이 다 청동기일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으로 섞어갖고 만든 청동인데, 이건 되게 비싼 제품이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사용한다? 지배층들만 사용하는 거죠. 그쵸? 그럼 대부분은 농사 지을 때 뭘 사용할까요? 여전히 돌이에요. 돌과 나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돌하면 아까 봤잖아요. 벼이삭 도르는 도구.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다 농경 도구들입니다.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자,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2루 주자가 있습니다. 안타 쳤습니다. 2루 주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바퀴만 돌면 홈이야. 반바퀴만 돌면 홈이다. 반바퀴 홈,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이렇게. 자, 톡이 있습니다. 토기는 이때부터 우리가 알자 특정 구역에 국가가 형성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지역의 특정 민들끼리 자신들의 어떤 특정된 문화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뭐 스타일의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 지역의 스타일, 뭐뭐 지역의 스타일. 그래서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까 봤죠? 송국리 나왔죠? 송국리식 토기, 뭐 가락국식 토기, 뭐뭐 스타일의 토기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이때는 토기가 있으면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예요. 우리 아까 신석기 때 무슨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 여기는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요.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간토기 갈았습니다. 갈다 보니까 막 산성을 띠네. 그래서 붉어졌나 봐요. 붉은 간토기. 이게 대표적인 토기다. 구분하셔야 돼요. 다 신석기 때 아까 토기 뭐 했었죠?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쵸?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그 다음에 유명한 토기, 비쌀 무늬 토기. 자, 청동이색 토기. 자, 첫 번째, 뭐뭐 스타일의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무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르진 않아요. 민무늬 토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붉은 간토기까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무덤은요, 계급 발생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하는 등 같죠? 덥게 돌면 40톤에서 100톤이라고요.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고인돌. 그 이외에도 돌무지 무덤,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은, 돌무덤 나오고요. 돌널 무덤. 돌을 밑에 두고 널판을 딱 주변에 있어갖고 만든 돌널 무덤 정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무덤 형태, 요거 대표적인 거고, 그 이외에 이런 무덤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청동기 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어디에 살았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청동기 세 사람들이 강가 주변에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가 주변에 쭉 살았다면 이제는 정복 활동이 시작됐잖아요. 금속기 지대가 통해서 정복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있으면 당해요. 그렇죠? 정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셔요. 위로 올라간다. 위에 올라가서 어디에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갑니다. 자, 그리고 먹을 게 많이 생산됐죠. 그렇죠? 먹을 게 많이 생산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 좋아졌다. 그렇죠? 좋아진 거예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게 좋아진 거죠. 벼농사 시작되면서 잉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복 활동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좋아지니까 당연히 촌락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촌락이 커졌겠죠. 촌락이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형태도 다양해졌을 거야. 왜? 어떤 데는 지배자가 사는 집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 피지배민들이 사는 곳이 있을 거고 그 집의 크기도 다양해질 겁니다. 집의 크기도 다양해지고 정복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곳은 정복 활동에서 무기를 만드는 장소 아니면 집회 장소 등등 뭐였고 당연히 그 집의 어떤 형태라든가 용도도 다양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야산의 구릉지대 갔다. 여기인데 배산임수. 아직까지 이거는 자 혹시나 뭐 풍수지리하고 연결하시는 분은 없겠죠. 풍수지리는 없습니다. 풍수지리는 신라 말에 들어와요. 풍수지리가 아니고 그냥 배산임수 지형에 살았었다. 취락 형태는 집단 취락, 그렇죠? 인구수가 많아집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집단 취락을 이뤘다. 직사경지입니다. 왜? 이때는 땅이 무르잖아요. 땅이 무르니까 어쩔 수 없이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를 세우는 형태, 중간에 뭘 하기 때문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원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긴 땅이 딱딱해졌잖아요. 딱딱해지니까 굳이 원형으로 지을 필요가 없겠지요. 직사각형으로 짓습니다. 장방형이랍니다. 그리고 굳이 땅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겠죠. 땅이 무르니까 좀 딱딱한 걸 찾아서 땅을 좀 파뒀는데, 반지하로 팠는데, 이땐 팔 필요가 없어요. 지상 가옥화 됐고요. 그 다음에 화덕은 이제는 센터가 아니고 여기 줬는데 이제 센터가 아니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갔다.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웅집의 형태 변화보죠. 원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화덕은 중앙에서 한쪽 구석으로. 알겠죠? 주거용 외에 다양한 용도의 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주거용 이외에 지배자의 아까 봤지만 무기를 제작하는 곳, 아니면 모두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곳 등등. 아니면 식량을 저장하는 곳 등등등등 해서 다양한 용도의 장소가 나온다. 그리고 언젠가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을 딱 호수로 누릅니다. 호수로 누른다. 호수를 삥 눌렀다. 호수를 삥 누른 걸 환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뭘 세웁니까? 방어막을 세우는 거죠. 방어막은 나무로 세운 방어막 목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복활동이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방어시설로 세웠던 게 환호하고 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체크해 둘까요? 오케이. 정보대 시장이면서 이제 정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점차 부족이 부족을 정벌 하면서 군장 국가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전쟁과 농경에 힘을 쓴다면 여자는 이제 집안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완전히 남녀의 역할이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 남녀 역할. 그래서 점차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서 선민사상이라는 걸 나온다. 선택된 민족이다. 바로 아까 내가 거친무늬 거라고 연결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뭐 이런 거죠. 하늘에서 온 선택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해 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유물이라고 한다면 바위 그림. 암각화라고 부르는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동기부터 철기까지의 어떤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바위 위에 이제 뭐 그림 같은 거 조각했나 봐요. 대표적인 게 울주. 울주는 지금의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 그러거든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 알터 바위 그림입니다. 울주 반구대 또는 울주 천전리 이런 데도 있어요. 울주 천전리. 자, 울주 반구대 또 울주 천전리 바위 그림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은 자, 고성 건국전 바로 보시면은 거기에 뭐 방구대 과위 그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슴 그림, 고래 그림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술이죠. 풍성한 수학 이런 거에 대한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고래 그림 같은 게 있고요.
울주 천전리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양전동에 아닌데 고령이 이제 어디냐면 대구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양전동 알터바이 이름, 여기에는 이제 뭐 기하학적 무늬들이 많아요. 이런 어떤 동심원은 당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한다. 이 태양을 상징하고 뭐 하나의 뭐 역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기하학적 무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딱 바위 그림 보여주고 어느 시대계의 이름은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까지라고 이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유적지입니다. 뭐가 발견된 유적지일까요? 고인돌이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강화 부근리. 여기는 북방식 고인돌이, 이쪽은 전라도거든, 전라남도인데 고창화수는 남방식 고인돌. 어쨌든 간에 고인돌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그때 약간의 바둑판식의 남방식 고인돌, 이런 어떤 고인돌이 발견된 유적지도 있고, 아까 봤지만 탄화된 쌀이 발견됐던 이런 유적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바위 그림 발견된 유적지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유적지예요? 청동기 시대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철기시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제기구가 나왔고요. 철제무기도 나왔고요. 농기구 다 나왔습니다. 계급 분화는 좀 더 심화됐었고요. 청동도구는 이제 더 이상 뭐다? 철기가 여러분 철기하고 청동하고 철하고 강도를 비교해서 어디가 셉니까? 여기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청동은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철이 있는데, 게다가 청동은 만들기 어려운데 철은 청동보다 만들기 더 쉬워요. 게다가 세고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농기구 무기는 이제부터 철로 사용하는 거고, 청동을 굳이 사용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의식용 도구, 즉 제사용 도구로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기시대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나온다고요. 자, 제가 철기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댔어? from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 문화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철기 문화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독자적 철기 문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청동 문화만은 우리만의 독자적.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발견된 철기 유물들, 즉 청동 유물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니까 우리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게 세영동거 철기입니다. 그 다음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거푸집은 이거를 틀이에요. 청동 모양을 떠내는 틀을 보통 거푸집이라는데, 거푸집은 분명히 청동기도 있었겠지만 이때 이거와 같이 발견된 거예요. 같이 발견되면서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국의 교육입니다. 당연히 철기 문화는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중국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화폐로서 중국에서 쓰던 화폐,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등의 중국 화폐가 들어왔었고요.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는데, 딸랑 이 붓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붓이 아마 여기는 없네요. 붓이라는데 이 붓이 발견됐어요. 붓이 발견됐는데 막 이게 상태가 되게 온전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발견됐으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글을 쓰는 용도였는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는 용도인지 알 수 없을 텐데, 이거와 같이 발견됐던 게 글씨를 쓰는 판때기가 같이 발견됐고요. 지우개 밥이 발견됐습니다. 지우개 밥. 지금처럼 지우개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뭐냐면 글을 쓰고 이거를 칼로 판때기에다가, 종이가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판에다가 쓰고 이걸 칼로 긁어냈어요. 그 다음 그 위에다 또 쓰고. 그러니까 여기 나무 조각들이 뭘까요? 나무 조각들, 먹이 묻은 나무 조각들이 다 뭐야? 지우개 밥인 거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지우개 밥, 그쵸? 이런 것들 통해서 붓이 이게 진짜 글씨를 쓰는 붓이었구나. 근데 그 글은 뭐예요? 중국의 한자, 갑골 문자인데 중국의 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물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유물들, 철기시대 대표적인 유물 토기. 자, 민물이 토기는 언제부터?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계속 써왔구나, 사용되어 왔구나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검은 더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적는 거예요. 덧띠토기. 요거 헷갈리죠? 진짜 뭐하고 헷갈리냐면 덧띠토기하고 덧문이 게 신석기 시대 때 덧문이토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석기 때는 덧문이고 철기는 덧띠입니다. 덧띠, 덧문이, 덧띠, 덧문이, 덧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 간토기. 알겠죠? 앞에 청동기 때는 붉은 간토기, 여기는 검은 간토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덤은 널판지를 깐 널무덤, 장독대처럼 녹무덤.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거기 장독처럼 두 개, 톡이 두 개를 연결해갖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통 이제 묻었다라고 하는 동무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널판지를 깔아서 이제 만든 널무덤. 이런 것들은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선사 시대를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요 앞에 청동기 철기와 관련된 요 문제들, 그 다음 또 문제들을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고조선, 그 다음에, 여러 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